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참의원 선거가 열릴 예정인데요.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몰린 이시바 총리에게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결과 전망해보고요. 2부에서는 브라질로 갑니다. 세계 최대 커피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커피콩 도난 사건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20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 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희 교수가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분을 아주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그 주인공은 길윤형 한겨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땜빵 윤기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판세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언론 종합 판세를 분석을 해보면 자민당과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목표로 내걸었던 과반 의석수 유지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125석 중에 50석 이상을 확보를 해야 기존 의석을 합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이 획득 가능한 의석수는 최대치가 50석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적게는 30석 수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또 자민당 텃밭에서도 의외의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단 2번만 야당이 자민당을 이겼던 지역 중에 하나가 가가와현이라는 곳인데 이번에 이 지역으로 이시바 총리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같은 자민당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당내의 위기의식이 엄청 크게 작용했다는 걸로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텃밭에서 맞습니다. 뭔가 역전의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네, 그 정도로 지금 판세가 안 좋다. 맞습니다. 그건 뭐 이시바 내각이 되게 인기가 없다,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고 네. 이게 더 문제는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세가 더 약해지는 현상에 자민당이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선거에 참패하게 되면 연패가 되는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중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달성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참정당 같은 우익 성향의 야당들이 계속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고요. 그러면서 자민당의 보수표가 계속 빠지는 추세이고 이 참정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그 일본인 퍼스트, 뭐 쉽게 말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랑 비슷한 거죠. 미국 따라하는 겁니까? 네, 외국인 유입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뭐 귀화 조건도 강화하고 그리고 심지어 일본 귀화 요건에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넣는 걸 명문화하겠다는 걸 주장한 정당이 바로 참정당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배회주의를 강조하면서 우익 노선을 확장하고 있는 건데 경제난도 계속되고 물가도 잘 안 잡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익이나 극우가 계속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네. 근데 재팬 퍼스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퍼스트도 아니고 재팬 퍼스트예요. 그래서 왜 영어를 썼지? 이게 좀 미국 따라한다는 거 너무나 좀 눈에 확 띄고요. 그리고 사무실에다가 그 외국인의 민폐 금지를 뭐 하겠다 뭐 이런 프랜카드 같은 거 막 걸어놨고 그런데 아니 이거 지지율을 외국인을 까면 지지율이 오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대놓고 트럼프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이제 이런 당이 사실 그 굉장히 일본 족보에서 보면은 정치 족보에서 보면은 사실 이 당수가 이제 가미야 소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2020년에 참정당이라는 당을 창당을 했는데 주장하는 거를 보면은 그게 트럼프랑 비슷합니다. 이렇다면은 그 뭐냐면은 그 트럼프 얘기가 그거잖아요. 딥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엘리트들이 막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 사람 주장이
그 세계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된 그 딥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 그거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게 조금 일본으로 쳐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 된다. 유튜브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요? 굉장히 일본 경제가 또 안 좋고 미국 경제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배주의 정책 그리고 굉장히 상식으로 잘 안 닿는 음모론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 음모론 보면은 딱 걸려야 되는 게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마스크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민당의 위기가 네. 이런가 어떤 진보 진영의 약진에 따른 위기가 아니라 극우의 어떤 약진에 따른 위기다. 이게 그 인과관계를 그렇게 잡긴 좀 어렵지만 사실 이 자민당의 지지율이 빠진 자리에 이 극우나 우익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참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10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9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조사도 있어요. 근데 10석을 넘기면 일본 참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극우 정당이 아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번 참여연 선거 이제 그 판세를 보려면은 두 개를 봐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 참여연 선거는 굉장히 독특한데 일부 지역은 소선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예요. 그래가지고 도쿄 같은 지역은 의석이 6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구가 없는 지역은 그 의석이 하나인데 그 1인구라고 하거든요. 네. 그 1인구가 32개예요. 근데 1인구에서는 자민당이랑 이제 야당이랑 붙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자민당이 이제 보수 정당인데 참정당은 극우 정당이잖아요. 그 참정당이 나오면은 자민당 의석을 까먹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은 이제 자기네들이 또 이제 자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의석을 그 단일화해 가지고 한 명을 내보내잖아요. 단일화를 모색했습니까? 그러니까 1인구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이 일부러 이제 자기네들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3%에서 5% 먹거든요. 공산당이 빠지니까 야당한테 유리해지고 근데 참정당이 나오니까 자민당 표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세가 안 그래도 이제 그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경제도 안 좋고 물가도 오르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정치 역학 같은 게 작용해가지고 자민당이 이제 판세가 안 좋은 거고 참정당은 아마 그 지역구에서 의석은 뭐 획득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주장에 이제 공감을 하니까요. 아마 비례해서 아마 10석 이상 두 자리 숫자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굉장히 이거는 놀라운 약진이고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그 이상한 정당들 있잖아요. 굉장히 막 음모론 정당이 국회에서 한 15석 먹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정치권 격변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세 분이 지금 진단하고 있는 판세가 현실로 그대로 나타난다. 선거 결과로 그대로 나타난다. 이러면 이시바 대각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현지에서 산케이 같은 보수 언론들은 과반 확보를 못해도 아마 이시바 총리가 바로 퇴진하지는 않을 분위기다라고 보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시바 정권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 관세 협상 같은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떼고 나가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가려면 책임을 지고 다 해결한 다음에 나가라고 이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중의원에서 의석수가 절반 이하인 소수 여당인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이시바 총리가 그만두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면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여기서 뭉쳐져 버리면 자민당 후보가 이제 패배를 하면서 정권이 아예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권력을 통째로 넘겨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정치 구도가 이제 재밌는데 일단 그 참여는 그 총리를 여기서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참의원 그러니까 일본의 그 총리는 중의원에서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의석구도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야당이 지금 여당이 소수입니다. 만약에 자민당이 다수라면은 이시바 총리가 지잖아요. 그럼 이시바는 이제 안 싸운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 말로 뭐라고 하면 이시바 오롯이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집권 세력 안에서. 그럼 다음에 누가 할 거냐? 지난번에 나왔던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할 것이냐? 아니면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가 할 거냐? 이시바를 끌어내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시바를 끌어내려도 자민당이 그 과반 의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한테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정치적 대못이네 이시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여당에서는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안 되고, 야당에서는 만약에 그냥 그 이시바 총리를 뭐랄까 그 불신임한다.
불신임 안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20안은 당연히 내일 의결이 되는 대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럼 누가 올라갈 것이냐. 근데 그런 노다요시 있고 이제 입헌민주당 총재가 이제 총리가 돼야 되는데 야당이 그렇게 하나를 안 뭉치죠. 아까 말씀드린 참정당이나 뭐 다른 정당들 일본 유신에는 생각적으로는 야당이긴 하지만 자민당이 아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시바를 대신해서 노다요시코한테 다수 의결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리지도 못하고 저쪽에서 누가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야, 네. 근데 그것도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게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는데 힘은 빠져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죽도 밥도 아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의원에서 이 총리 지명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이 당 소속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해야 의원 총회를 이제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민당 안에서 퇴진을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이시바 총리 일단 내려와라. 근데 여기에서 현재 키를 쥐고 있는 게 아소파 수장인 아소다로 전 총리입니다. 예. 아소다로 전 총리가 문제는 이시바 이 총리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은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끌어내리지도 못하는데 내부에서도 계속 눈치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 자체가 지금 현재 정권에서 살아남아도 당내 견제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네. 운명인 거죠. 근데 이제 총리가 바뀌었다 해도 그 다음 줄 서서 있는 사람들이 더 우익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 총리로 뭐 거론되고 있는 다카이치 같은 경우도 완전 우익 성향이어가지고 더 피곤해요. 예, 맞아요. 차라리 이시바라도 거기를 맡고 있으면 다행인데 다카이치 같은 사람 이제 올라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일본이 완전 우익화가 될 수가 있어서 그냥 한국과 중국과 이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냥 가만히 이시바 총리가 가만히 계셨으면 하는 기본 바입니다. 한국에서 볼 때는 이시바 총리는 어쨌든 간에 그 관세 협상 이런 거를 봐도 지난번 나토 안 가는 거 같은 거 봐도 좀 그러니까 뭐랄까 대외관이나 대미관이나 이런 게 좀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예. 역사 인식이 이분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이분이 그 자기 책 쓴 거를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한국한테 우리가 창씨 개명하고 이래가지고 나라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상처를 주는데 일본인들이 이런 걸 인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네, 그나마 한국 이시바가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게 그나마 좀 평화를 유지하는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시바가 우리 옛날 구호를 가져가면 되겠네. 구관이 명관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딱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만약에 일본인이라고 하면 저는 정말로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쌀값에 대해서 몇 년을 끌었잖아요. 이걸 제대로 못 잡은 게. 근데 그걸로 인한 어떤 물가 상승도 문제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가장 크게 물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대통령이 없어서 진짜 한두 번 구식 맞추는 형식으로 이제 협상이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일본은 정말 열심히 협상했어요. 7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요 관리들이 다 달라붙어서 7번의 협상을 했는데 답은 뭐냐? 올렸어. 이제 트럼프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소리 듣고 그다음에 1%포인트 높아진 25%의 관세 청구서를 받았죠. 협상을 왜 했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약간 생각이 다른데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핵심이 트럼프 관세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상호 관세라고 그래서 25% 그래가지고 전국한테 너는 뭐 몇 퍼센트를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품목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철강이랑 이제 반도체. 자동차니까. 네. 근데 일본 경제의 핵심이고 일본 경제의 어떤 제조업이 일본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핵심은 자동차거든요. 근데 자동차 관세 25%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 미국한테 수출하는 자동차 대수가 연간 한 150만 대 정도 됩니다. 맞네. 이게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관세, 품목 관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이거는 일본한테 너무나 소중한 국익이다. 그래서 이제 품목 관세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그 자동차 공장을 자국한테 갖고 와서 그래야지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이제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자동차 관세 25% 받고 국익 상당 부분 포기하고 이거 그냥 안이하게 타협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안이하게 타협을 안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럼 만약에 그 25%를 받아들인다. 그럼 일본 경제는 전망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그 타협이 안 되는 거는 타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20화 파이팅을 외쳐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지? 앞에서 잘 맞아요. 나가줘야 네. 된다. 한일 연대를 맺을 필요가 있다. 근데 하필 또 버릇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나저나 트럼프는 그 20한테 선물 받은 그 황금 투구 어떻게 했을까? 황문투가 어디다 던져놨을 겁니다. 창고에 처박아 놨나? 그게 일본이 사실 이뭐 상호 관세 문제도 그렇지만 여기에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건 원스톱 쇼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 한 3월부터 5월까지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2+2 뭐 외교 국방장관 회담 이런 거를 이제 가졌는데 두 차례나. 근데 이 자리에서는 이상하게 방위비 문제가 안 나왔어요. 당시에 분명히 관세 문제도 다 얽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참의원 선거가 7월 20일에 있으니 그 전까지 제발 돈 문제 꺼내지 말아달라고 일본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정말 실제로 두 차례 동안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결국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계속 이렇게 피하다 보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져서 안 된다. 이번에는 방위비 얘기 꺼내야겠다. 이제 선거도 끝나니까. 선거도 곧 끝나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위비 얘기를 계속 또 지금 하려고 해요.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거는 GDP 대비 3.5%고 일본은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서 올릴게. 그러니까 강제로 올리게 하지 말아줘. 하면서 2%까지 올리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시바 자쿠 총리 편드는 것 같아 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게 피곤한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본이란 나라는 뭐 저기 패전 이후에 경제는 이제 그 자기네들이 하고 안보는 이제 미국한테 맡기면서 성장하는 나라고 그 옛날에 뭐 미키 총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부터 이제 우리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를 넘지 않는다. 이러면서 쭉 이게 한 거의 한 50년을 살아온 나라예요. 근데 전통이구나.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경제 그러니까 안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이제 기시다 총리 때 이거 1%를 2%로 끌어올리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고요? 엄청나게 재정 적자가 많고 국가 부채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이제 1%를 2%로 끌어올리려면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 그래서 그 세금을 결국은 세금이지.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이거를 1%로 2에서 2% 무리해가지고 정말 그냥 말도 안 되게 이제 아직 재정 그 대책도 안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끌어올릴 계획을 세워서 2027년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와서 3.5%를 하라면 그 돈이 어디서 나냐니 그좀 우리 역시 결론은 뭐냐? 이시바 파이팅. 네, 이시바 그렇죠. 파이팅. 네, 저도 이시바 그 파이팅. 얘기예요. 네, 사실 이게 뭐 미국의 이런 주장이나 이런 어떤 압박에 대해서 일본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들이 정말로 주어만 바꾸면 한국하고 그러니까.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일본 앞세우고 우리는 뒤로 가고. 맞습니다. 네, 이시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인데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 그러면 무능하고 부패하고 아니 그리고 도대체 몇 년이에요 미국에 지금? 비굴하다 이 세 가지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죽은 아베 신조 총리였으면은 그러니까 트럼프랑 아베랑 이제 일기 때 굉장히 밀월 관계였기 때문에 아베 총리였으면 아마 잘 풀리지도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 엄청 듣기 싫은 얘기겠죠. 또 심리가 네. 그렇게 작동하고 네, 있어요. 그런 게 뭐 잘 안 풀리고 뭐 버티고는 있지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안 좋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또 만약에 일본에서 25% 이렇게 품목관세 자동차 받아들이고 막 나토도 가고 그랬으면 우리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 이제 이게 방파제 한번 맞고 우리한테 오니까 그렇죠. 방파제는 표현이 딱 맞네. 사실 나토 때는 이재명 대통령 저 보수한테 상당히 공격받겠네라고 우려를 했다가 이시바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싹 죽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좀 맞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우익 성향이 약진하는 나라들 다 이제 부정선거의 음모론들이 다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또 일본 우익이 한국을 약간 벤치마킹 했대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워딩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니 배울 걸 배워가야지 왜? 근데 요거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만 하나 그러면은 일본 그 음모론 특징은 우리랑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일본은 투표 용지에다가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손으로 손으로 맞아요, 쓰게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기본적으로 연필로 쓰라고 그러거든요. 연필로. 근데 그 묻는다고. 옛날 노래
되는데 사랑은 연필로. 네, 연필로 네. 쓰니까 누가 지우는 지우는 거 모른다. 적는다. 그치. 예, 그러니까 그거지 지금. 그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가.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이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는 사람들끼리는 국적을 막론하고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상관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가서 뭐 네, 강연하고 똑같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12.3 똑같으니까.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X에 그 한미 군 당국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포했다. 이런 가짜뉴스 막 돌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퍼갔어요. 아, 이 그래요? 게시물을. 그래서 오. 한국의 부정선거가 진짜라는 게 밝혀지면 일본의 부정선거도 단순히 음모론이 아닐 것이다. 이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이게 얼마나 이제 불이 지펴졌는지 몰라요. 아무튼 큰일이다.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 부정선거 걱정보다는 굳이 일본을 걱정하려면 참정당 걱정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뭐 오케이. 네, 인정. 네, 네. 일본에서도 극우 바람이 거의 현실 원내 진입하기 일보 직전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벌써 진출해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그 전에 그 참의원 선거에서 3년 전 참의원 선거에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몇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의석을 하나 얻은 하나. 거죠. 지금 보니까 뭐 중의원 선거에서 더 얻어가지고 네. 5석 됐는데 그 차이가 그러면 NHK에서 9시에 그 뉴스를 하거든요. 그 토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원내 의상이면은 거기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 나오고 그 있어요. 규정이 예, 있지. 예.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여연 선거 결과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서 기자, 그리고 길이운형 한겨레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커피콩 도난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이걸 왜 훔쳐가요? 이게 브라질에서 이 커피 수확기가 5월부터 9월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커피 가격이 또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커피 농사가 굉장히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확기가 시작이 되자마자 도난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한 농부는 트럭으로 커피콩 30톤을 운반하다가 괴한들한테 납치를 당해서 사탕수수밭에 유기가 된 채로 발견이 됐어요. 오호. 총기를 위협을 당했고 트럭 화물을 모두 다 이제 통째로 뺏겼습니다. 지난 6월에는 무장 강도단이 커피자루 이제 95개를 훔쳐갔는데 이게 돈으로 치면 한 6천만 원어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밤에 뭐 창고에서 원두가 사라지거나 심지어 밭에서 저희 서리하듯이 직접 커피를 따가는 절도 사건도 현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브라질에서 화물 도난 자체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인데 오히려 커피 도난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돈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우리도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게 영향이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커피 원두값이 2배가 올랐대요. 아니, 제가 매년 쓰는 기사 중에 하나가 올해는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못 마신다거든요. 여름 되기 전에 항상 쓰는 기사 중에 저희 뭐 국제부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항상 쓰는 기사가 그거예요. 근데 그게 매년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서 물류나 이 뭐 이런 그렇지, 것들이 좋지 그렇지. 않고 또 비료값도 계속 오르고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특히 기후 변화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당장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런 농작물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히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그 폭염 때문에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커피, 오렌지, 올리브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락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커피 농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뭐 이렇게 작은 농장이 아니고 가도 끝이 없어요. 진짜 땅덩이가 브라질의 넓으니까. 커피 농장 그러면 거기서 길리져 먹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서리하거나 도난을 해도 사실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다가 커피라는 작물 자체가 물이 되게 많이 쓰여지는 그런 그래요? 작물이래. 물 진짜 많이 먹는 애고 그런데 가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구나. 그렇죠. 제가 네. 이거를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사실 어제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커피가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재배가 이게 쉽지가 않은 맞아요. 그 작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후 뭐냐면 영향을 많이 기후 받죠. 영향을 받아서 이게 그건 이제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인데 그래서 북위 25도
그 남이 25도 요거를 그래가지고 요 지대에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되고 연중 기온이 굉장히 그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고 근데 이중 기온은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야지 이제 잘 자란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수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작물은 뭐랄까 그 약간 더운 지대, 예, 적도 부근에 이게 남해기선 고지대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자라는 데가 베트남, 아니 그러니까 1번이 그 브라질, 2위가 베트남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가뭄이 있고 막 이상 기온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수확이 이제 줄어들고 또 하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커피를 원래 중국 커피 문화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차문화지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커피를 엄청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무부 자료를 보니까 미국 상무부 10년 사이에 그 중국에서 커피 소비가 2.5배 늘었대요. 그러니까 생산은 줄어들고 수요는 높아지니까 중국이 좋아하면 씨가 마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인구수가 많으니까.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커피 소비량이 얼마나 늘었냐면 뭐 스타벅스는 당연히 능가하고요. 현지 안에서 정말 상상 이상의 커피가 매년 팔려나가고 있어요. 야, 그럼 진짜로 커피 원두 가격 많이 오르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브라질 안에서 그러면은 이 커피콩 몸값이 엄청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 냄새를 맡은 범죄 조직까지 달라붙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무장 강도단이 이제 몸으로 움직이는 쪽이고 이걸 유통하는 범죄 조직이 있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런 도난과 절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절도 담당 조직 따로 있고 맞습니다. 유통 담당 조직이 따로 있고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어요. 이 브라질 치안을 아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정말 브라질에 가면 경찰이 무서워요, 저는. 왜냐하면 경찰이 낮에는 경찰인데 밤에는 이런 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커피콩 같은 경우 이번에 도난 사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야 털자 이게 아니라 경찰까지 개입이 되고 무장이라는 거예요. 총격전을 벌이면서 커피콩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작물은 염가에 넘기잖아요. 네. 싸게. 네. 그러면 커피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비싸게 받아요. 이거를 지금 가담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파는 이제 중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커피콩. 근데 이 중간상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럼 뒤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기는 또 이거를 소비자한테 비싸게. 그렇지. 중간상한테 이제 가는 순간에 세탁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가를 받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비싸지니까 이제 훔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물론 제가 그렇긴 가격 하죠. 추이를 보니까 2018년에는 이게 브라질에서 나는 아라비카 기준으로 이게 키로당 3kg였대요. 그때 작년 정도 돼가지고 6kg가 되고 올해 거기서 또 올라가지고 지금 9kg더라고요, 키로당.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몇 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약간 브라질 같은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는 여러모로 표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웃자고 하는 소리는 1kg에 9달러면은 이제 좀 무거운데 그렇게 굉장히 벌크로 훔쳐야 되는데 가격이 3배로 오른 거잖아요. 네. 3달러에다가 9달러가 됐다면.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엄청 덩어리가 클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무겁고. 그래서 이제 범죄 조직들이 굉장히 좀 분업화해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희 그 오션스 11 같은 영화처럼 이제 다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단 배우가 따로 있어요. 배우가 이 트럭 기사나 자신이 유통업자인 것처럼 연기를 해서 그 커피 농장주한테 다가갑니다. 주의를 흐트러뜨린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팀이 붙어요. 기술팀이 경비나 CCTV나 보안 장치 같은 걸 없애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운전에 능한 운반팀이 따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후에 굉장히 신속하게 이런 커피콩들을 옮겨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를 인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붙는 게 아까 그 브라질 경찰들이나 이런 공권력하고 손을 잡은 금융팀이 붙어요.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꼬리가 남지 않게 잘 세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움직이고 이 있어요. 유통 과정에 그냥도 비싼데 가운데서 이렇게 커미션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끼면 당연히 커피값 오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경찰이 그런 뭐 이게 뭐 검거 단속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기대할 바가 없겠네요. 그거는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거기도 이렇게 협동조합처럼 커피 농부들끼리 이렇게 있대요 단체들이. 그래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네들도 경찰을 고용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낮에는 그 농장을 지키고 밤에는 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부작용이 났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해보자. 그건 뭐냐면 이들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꽤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커피 상황들이 이게 참 걱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날씨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 치안적인 어떤 걸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려고 해도 이 브라질 치안이 진짜 뿌리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날씨도 어쩔 수 없고 치안도 어쩔 수 없고. 이야. 그래서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인삼을 훔쳐간 그 절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쁜 놈들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나쁜 도둑 중에 제일 나쁜 도둑이 농작물을 훔쳐가는 도둑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의 1년 땀을 그냥 훔쳐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빠요. 근데 뭐 이거 더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 브라질 커피콩 이걸 조사하면서 제가 더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히트플레이션으로 이 커피콩만 돈 안 받는 게 아니라 브라질은 오렌지도. 오렌지도? 네. 근데 이제 커피콩보다는 오렌지가 부피가 조금 더 큰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굉장히 도난이 살짝 쉽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막 가져간다. 근데 이 오렌지 주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렌지 값이 올라가지고 품귀예요. 품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은 오렌지 주스가 더 생산 안 하는 잠깐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올 여름은 미숫가루로 합시다. 얼음 타가지고 해서 맛있어 미숫가루 괜찮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이게 브라질에서 뭐 이렇게 브라질 치안이나 뭐 약간 이런 것까지 이제 한국에서 거기까지 걱정해서 약간 해외 토픽 같은 얘기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기후 변동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식량 위기 같은 이제 뭐 커피는 기호품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게 오고 있는 이게 추세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고. 근본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작황이 확 떨어진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뭐 커피콩이나 오렌지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제 식량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식량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날씨가 계속 이렇게 원래 우리가 알던 농부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날씨가 안 나와버리면 다른 작물을 심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밀 생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세계 밀 공급이 이게 교란이 발생을 그렇죠. 해버리니까 그때 큰 문제 발생했잖아요. 해바라기 세계적으로. 요도. 그렇죠. 네. 비슷한 게 이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뭐 일본 얘기를 좀 했지만 일본에서 올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이제 쌀값이 그 5kg짜리가 기본적으로 5kg면은 2,000엔이에요. 근데 이게 그 몇 달 만에 4,000엔 정도로 올랐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도 2023년에 이제 일본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때 혹서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쌀 생산량이 한 뭐 30만 톤 정도 줄고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조금만 이제 그 수요가 막 올라도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식량이라는 거는 당장에 우리가 뭐 굶어 죽을 정도로 이게 막 떨어지지 않더라도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후 변동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뭐 정치적인 영향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흑해 운송로가 막히면서 그 밀 가격이 훅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내려와서 수에즈운하 타고 이제 아프리카에 그 저렴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밀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식량 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량 안보 문제가 굉장히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취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한국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뭐 관세 때문에 계속 뭐 커피 관련해서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꾸준히 있고 또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커피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엄청나죠. 세계 예. 커피 수입 7위인데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연 353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카페 수를 하면 카페 하나당 인구수 따지면 우리나라가 최고이지 않아요? 최고로 많을 맞아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또 2018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높아졌을 건데 어느 정도냐면 이 브라질에서 커피 가격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심하게 오락내락하는 거예요. 이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외교부가 따로 브라질 커피 작황 동향을 계속 분석하고 이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우리나라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커피 작황이 안 좋아서 브라질에서 들여오는 커피 수가 양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 커피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뭐 자영업자들한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야 그럼 커피값 올랐으니까 안 마시면 되지. 연쇄적인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가 이제 한국에서 식량 정도의 취급을 네. 받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커피 동향에 대해서 사실 국제적으로 저 나라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브라질의 지금 커피콩 위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밀접한 관계가 많고 또 이게 유례 없는 가뭄이라고 하더라고요. 북아프리카 쪽하고 그래서 이제 서아프리카 쪽에 수입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카카오였는데 우리 가나 초콜릿이 안 특정 나요. 상표 말씀하시면 안 돼. 아니 가나라는 나라. 예, 초콜릿. 초콜릿. 예. 가나의 초콜릿. 예. 그죠? 거기도 지금 카카오가 완전 흉작이어갖고 그래요? 난리도 아닌데 사실 가나라는 나라에서 카카오 수출은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도 지금 많이 울상이고요. 그리고 치안이 안 좋은 나라나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도 올리브 도둑이 극성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건 뭐 히트플레이션이 여기저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인도는 토마토. 예. 인도에서는 인도 토마토 절도가 맞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다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죠. 가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농산물 유통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수에즈 운하의 수위가 굉장히 내려가서 이게 큰 배가 가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뭄하고 수위하고도 연결이 돼.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다. 그렇죠. 그죠? 그게 바다로 엄청 큰 흘러 배가- 들어가는. 예. 거기 되게 예민해요. 그 수위가 뭐 어떤 배가 지나가는지 그거. 거기에 또 이란이 지금 막 전쟁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거기 유통을 그 배가 못 지나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비용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든 날씨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고 이게 즐기고 하는 이 작은 거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식량 안보라는 말까지 생겼고 그것이 이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쌀 자급률 이미 뭐 100% 넘었고 감자도 지금 자급률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쌀 시장 열어라. 그다음에 GMO 감자 열어라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열리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되면 농가는 당연히 재배 포기할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급률이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우리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뭐 생산이 줄고 또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젊은 인구가 이제 그렇죠. 유입이 안 되면은 굉장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작은 어떤 공급이나 어떤 수요 변동만으로도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이게.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의 영향을 바로 직격으로 받기 때문에 이 탄력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시장 요인까지 만약에 개입해 들어간다면 우리도 불안정성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좀 커지는 거죠. 이거 같은 그렇죠.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경험했듯이 아까 뭐 올리브유나 뭐 밀 같은 거 얘기하셨지만 사실 당시에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 저 먼 곳에 있는 곳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밀가루를 사 먹지 못하지에 대한. 근데 사실은 결국 식량 안보라는 말은 전 세계가 이 식량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산을 두고 싸울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이제 물전쟁까지 벌어지는 판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논의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인데 예. 이게 지금 관세하고 물려져 있고 관세라는 거는 저희가 통으로 지금 관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안에 얼마나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단 하나라도 저희가 덜 밀리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을 그렇죠. 굉장히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식량 안보라는 게 저는 진짜 가까운 일본의 쌀값을 보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일본은 도대체 어느 정도 쌀값이 오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kg짜리가 2,000 그 N에서 4,000N이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두 배 됐네. 두 배 된 거 2배. 그러니까 생필품인데 2배가 되면은 잠깐 5kg 4,000엔이면 4만 원이잖아. 4만 원인 거예요. 10kg 들이도 아니고 5kg 들이가. 네. 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뛰어 2배 뛰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그 쌀 생산량이 매해 한 65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 이게 30만 톤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수준 5% 줄어든 거예요. 5% 줄어들었더니 가격이 2배가 오르는 겁니다. 엄청난 거고 기본적으로 기후 변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구 온난화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국 그 일국적 단위에서 이제 대응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겠다라고 글로벌리 매년 나라들이 콥이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 협약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한 이 대응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뭐 안 그래도 좀 어려운데 미국까지 빠져버렸으니까 굉장히 해결 난망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커피가 아마 2025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자주 마시는 브라질산 그 커피 그 콩이요.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될 거랍니다. 그러면 절반 가격이 2025년에 그렇게 되면 아라비카 중인데 2050년 브라질의 재정 상태가 그러니까 커피가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많대요. 근데 그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뜩이나 브라질이 가난하게 돼서 치안이 안 좋은 건데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브라질 취재 가면 그 휴게소마다 이렇게 싼 커피들을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와 브라질 커피가 그냥 커피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커피를 이제 못 먹게 되면 너무 아쉬운 거기도 하지만 저는 거기 브라질의 그 커피 농장에 연계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일자리를 커피 농장을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그렇죠.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농담처럼 뭐 미숫가루 마십시다라고 했지만 근데 농담이고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뭐 그럼 뭐 안 마시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이제 한 개인은 그렇게 대처할 수 있지만 그러면 뭐냐면 소비가 줄고 그러면 그러니까 골목 카페가 망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산업 구조가 변경. 골목 카페가 망해버리면 자영업을 해서 지금 자영업 비중에서 카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을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을 이제 빚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경제 틀을 이제 저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우리가 전쟁 초반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브라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커피가 좀 없어진다고 뭐 우리한테 큰 영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커피가 만약에 생산량이 줄어서 그러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현지 내 그 범죄 조직의 활동량이 훨씬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들이 결국은 주변 국가 특히 미국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마약이나 총기 밀매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될 거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미국이 이걸 통제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방법을 쓸 텐데 지금 저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이 관세나 이런 것들로 목을 죄는지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지구 반대편에서 브라질의 커피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커피 들어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식량 문제, 그렇죠. 네. 뭐 쌀이나 밀이라든지 뭐가 되는 하면은 그건 타격은 더 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참 일본의 쌀값 뭐 폭등 때문에 이제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 이거를 국민들이 사재기해서 그렇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쌀을 먹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고 진짜 황당했거든요. 아니 그 기본적으로 근본 원인에 대해서 더 조망하는 게 아니라 사재기를 얼마나 했길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탓을 국민 탓을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 저는 만약에 자민당이 지면 이 쌀값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아니 뭐 일본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지난 총선 직전에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대파값 얘기가 있었어요. 대파. 네, 예. 네,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총선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정치 분석가들의 그러니까 공통된 진단이 있었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관료들은 이거를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참, 그러면 그 그게 쌀값, 문제인 거죠. 예, 맞아요. 그게. 그 장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쌀을 안 산대요. 지지자들한테 받아서.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창고에 가득하되는 거예요. 바로 잘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심지어 농림수산상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 잘릴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서 제가 장관은 게 참 용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 오히려. 저런 마인드로 어떻게 저 자리에 있었을까 싶은. 근데 저도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또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쌀값 때문에 화났는데 그런 말 하니까. 우리 요새 이제 엄마들끼리 농담이 그거래요. 우리는 쌀 선물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농담이 그 뒤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복장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우리라고 안 생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쌀값 폭등 이게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 그 시뮬레이션 굉장히 필요한 얘기예요. 뭐 비축미를 풀어야 됩니다. 일본 얘기도 그렇고 브라질 커피콩도 그렇고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면 되겠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